핸드폰 집어넣고 야, 여기 보면은 이제 264쪽에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 그래서 이제 진화라는 게 뭐냐, 진화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하는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지?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다윈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자연 선택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여기에는 지금 뭐 옆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동화 교과서에만 나와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의 그것도 있긴 한데 그냥 얘기를 할게. 이 진화론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그지? 진화론. 근데 이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라는 것도 진화론 중에 하나인데, 이 자연 선택설 얘기하려면 뭐 교과서에 없더라도 항상 선생님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마르크라는 사람의, 그 니네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잖아. 라마르크라는 사람의 진화론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자, 이 사람의 주장을 용불용설이라고 하거든. 뭐 용불용설 이러는데 사실은 용 띄어서 불용설 이렇게 해. 그래서 용자가 뭐냐면 쓸 용자거든. 그러니까 쓴다, 불용, 안 쓴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라마르크라는 사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꾸 쓰는 기관은 발달을 하고 쓰지 않는 기관은 뭐한다? 퇴화된다 이거. 어떤 면에서 맞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의 꼬리뼈는 뭐 사실 퇴화의 흔적이거든. 그래서 꼬리뼈 사용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 뿐이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면 그 근육 발달하잖아, 그치? 뭐 충분히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자꾸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를 해서, 그럼 그 발달한 게 자손한테 물려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항상 기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화석을 연구하다 보니 과거에, 그러니까 기린의,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린의 조상쯤 되겠지. 그 기린들은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린보다 목의 길이가 훨씬 짧았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동물원 가면 혹은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는 기린은 목이 굉장히 길거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자, 라마르크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과거에는 기린들이 다 목이 짧았어. 다 목이 짧았던 거야. 자, 얘네들이 나무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는 거지. 초식동물이니까 나뭇잎 따먹을 거 아니야? 근데 아래쪽에 있는, 키들이 작으니까 이제 주로 아래쪽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겠지. 맞아? 그러다 보면 이제 아래쪽에는 나뭇잎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위쪽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점점 어떻게 된 거다? 길어지게 된 거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용불용설이라는 거야. 한계? 뭐 중요한 건, 자, 우리가 이 생물들, 개체들이라고 하지. 우리 한 명 한 명 개체라고도 하는데, 개체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형질이라고 해. 형질. 그럼 내가 그 형질이라는 게 타고나는 게 있고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게 있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주장한 대로라면 이 기린이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으려 하다가 목이 점점 길어진 거는 후천적인 거거든.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후천적 형질이라고 그래. 후천적 형질. 그런데 후천적 형질은 뭐냐?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 자손에게 물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대로 목이 점점 사용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지금 기린이 목이 긴 거다라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지? 후천적인 형질은 뭐 되지 않는다? 자손에게 물려지지 않는,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않는다라는 거. 이런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이 기린이 목이 길어지게 된 과정을 다윈이라는 사람은 이 자연 선택설이라는 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지?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라마르크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어. 다만, 이거 언급되는 이유는 사실은 진화라고 하는 거에 어떤 그거를 제시한 그 이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후천적 형질 유전 안 돼. 그렇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헬스장 갖고 열심히 근육을 펌핑을 하더라도 내가 자식 낳아봐야 자식이 근육질인 건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후천적 형질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그건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다윈이라는 사람은, 자,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진화라는 게 일단 뭐냐. 그지? 진화. 자,
니네 이제 나중에 가면 진화하고 적응이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 그죠? 적응.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적응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적응이라는 거는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신체 기관의 일부나 습성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야. 근데 그게 오랜 시간, 여러 세대에 걸쳐서 누적이 되면은 아예 뭐가 달라져 버리냐면 유전자가 달라져 버려. 그래서 새로운 종이 돼 버리거든. 그러면 그걸 진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생물이 오랜 시간 환경에 뭐 하면서 적응을 해, 적응. 적응하다 보면 구조라든가 성질이 변하는데 그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계속 조금씩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누적이 돼서 아예 저 위에 조상하고는 유전자가 많이 달라지게 돼. 그래서 이 조상하고는 같은 종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유전자가 달라지면 새로운 종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러면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진화의 결과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출현하게 된 거다 이 말이지. 그럼 그 진화론 중에 이제 아까 용불용설이라는 거 간단하게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윈의 그 유명한 자연선택설이라는 게 나와. 말 그대로 진화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선택받은 결과 나타나는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변이와 자연 선택 과정을 종합하여 생물의 진화를 뭐 설명하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이제 아까 그 기린의 목이 길어지게 된 거, 그지? 라마르크 용불용설은 사용하다 보니까 발달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다윈은 기린의 목이 길어진 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먼저 여기 보면은 변이라는 말이 나와. 변이. 뭐 니네 2학년 때 뭐 돌연변이라는 것도 배울 거고, 자 일반적으로 변이는 먼저 좀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변이는 그 이제 선생님 좀 이따 얘기하지, 개체변이라고 생각하면 돼. 개체변. 개체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 이걸 개체변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윈은 그 이제 자연선택설 과정을 한번 봐볼게.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요 그림부터 얘기해 볼까? 자연선택설로 설명하는 기린의 진화에서 요 그림 나오잖아. 잘 봐봐. 그러니까 이제 기린의 목이 길어진 거를 다윈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 기린들이, 과거에는 기린들이 목이 짧았단 말이야. 다 목이 짧은 애들이었어. 다 목이 짧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목이 좀 짧긴 한데, 얘네들이 막 자손들을 막 낳다 보면은, 그 기린들마다 전체적으로 목이 짧긴 한데, 목의 길이가 다 똑같진 않더라는 거야. 조금씩 뭐야? 목의 길이가 다르더라는 거지. 얘네들마다, 이 자손들마다, 목의 길이가 조금씩 다른 거지. 개 중에 좀 더 긴 놈이 있고, 조금 더 짧은 놈이 있고, 그지? 자, 기린들이 과거에는 목이 짧았는데, 걔네들이 자식들을 막 낳는단 말이야. 과잉 생산이라. 자식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그 자손들, 그에 해당되는 기린들 사이에서는 목의 길이가 조금씩 다른, 다 기린들이 태어나더라 이거지. 자, 이거를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라고 한다? 개체변이라고 해. 개체변. 개체변이가 나타나더라는 거야. 얘네들 사이에 목의 길이가 조금씩 다른 거지. 그러면 자, 그런 기린들이 이제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뭐야? 나무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어, 그지? 초식동물이니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 평균적으로 목이 짧으니까 주로 아래쪽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으려고 서로 뭐해? 경쟁을 한단 말이지. 맞아? 자, 개체변이가 나타났는데 걔네들 사이에서는 뭘 한다? 먹이를 먹기 위해서 걔네들 사이 이제 먼저 낮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먹으려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야. 근데 하다 보면 이 아래쪽에 있는 나뭇잎은 금방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막 먹이를 먹을 경쟁, 그 위에 있는 것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개 중에 목의 길이가 좀 길게 태어난 녀석이 어때? 아무래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한 거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목이 짧은 기린들은 먹이 활동이 부족해지니까 결국에는 얘만 살아남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생존 경쟁을 벌인 결과 어떻게 된다? 개체변이가 일어난 애들 중에서 개 중에 목이 긴 놈만 뭐 하게 된다는 거야? 살아남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기린들 중에서 개 중에 목이 좀 긴 얘가 뭐 된 거야? 선택받은 거야. 맞지? 생존 경쟁이 일어난 결과 뭐 한다? 여기 하나 추가를 하자면 생존 경쟁을 할 때, 그래서 얘가 이제 목이 좀 기니까
결국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얘네들 중에는 얘만 결국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는 아마 안 나와 있을 텐데 적자생존이라는 말 하나 써놓으면 좋아요. 적자생존.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 이거야. 걔 중에 좀 더 유리한 이 기린이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 이 집단에서 목이 짧은 기린들은 소위 말하는 도태가 되고 결국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아서 걔가 자연적으로 뭐 된 거다? 선택을 받게 된 셈인 거다. 그러면 요 기린은 태어날 때부터 목이 긴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뭐 유전자니 뭐 이런 거 다 알지만,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거잖아. 따라서 이 기린이 번식을 해서 자손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목이 긴 기린이, 그지? 태어날 거야. 그래서 그게 얘가 자연 선택을 받고 걔가 번식하면서 자손을 낳고 그 자손들이 또 자손을 낳고 여러 세대에 걸치다 보면 결국엔 나중에 가서는 결국엔 그 기린 집단에는 누구만 남게 되는 거야? 목이? 왜냐면 이 다음 세대가 되면 또 얘가 기린들을 낳았을 때 걔 중에 목의 길이들이 다 조금씩 또 다를 거 아니야. 얘네보단 길지만 그 와중에서도 목의 길이가 조금씩 다 다르겠지? 그럼 또 마찬가지로 걔네들 사이 경쟁하면서 그 중에 또 긴 놈이 살아남고 또 그 다음 세대에서 또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경쟁이 일어나 또 긴 놈이 살아남고 한 여러 세대 결국 걸치다 보면은 나중에 가면 기린 집단에는 뭐만 남는 거야? 기린이 목의 길이가 긴 기린만 남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긴 애들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과거에는 아주 오랜 시간 전에는 기린들이 대부분 목이 다 짧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종이 나뉘어진 거예요. 이 기린하고 이 기린은 이게 여러 세대에 걸치면서 아예 유전자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같은 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 종의 분화라는 게 일어나서 종이 달라진다 이거야. 잠깐. 그럼 그 결과 뭐가 일어났다?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휴지를 갖고 들어와. 자, 요게 다윈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자연 선택설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요 과정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그리고 아마 참고서는 요 말은 잘 안 나오지 싶은데 여기 적자 생존이라는 말 꼭 좀 기억을 좀 해둬라. 그러니까 이게 뒤에 가면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비단 이 진화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도 영향을 끼쳤단 말이야. 자, 아무튼 요 과정 꼭 기억해놔야 돼. 기억해놔야 돼. 그냥 아마 변이라고 나올 텐데 개체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개체변이. 개체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보이는 게 개체변이에요. 그게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이 되면 진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그 설명 쭉 나와 있지. 자, 여기 보면은 과잉 생산.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낳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걔네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형질을 갖는 자손들이 태어난다. 변이. 다른 말로 무슨 변이? 유전적 변이 또는 개체 변이. 유전적으로 조금씩 다른 애가 태어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걔네들 사이에서 이제 아까 어떻게 됐어? 이렇게 뭐 더 낮은 곳에 있는 먹이를 먼저 먹으려고 서로 경쟁을 한다는 얘기지. 경쟁. 그지? 경쟁을 하다 보면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그 환경에 유리한 특징을 가진 애가 살아남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 사이에다가 너희는 뭘 써놓으면 돼? 적자 생존이라는 걸 써놓으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몇 세대 반복하다 보면은 그 집단에는 점점점 긴 애들만 남게 되니까 자연 선택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럼 또 걔네들은 또 마찬가지로 아까 얘네들과 마찬가지로 걔네들 사이에 또 살아남으려고 더 많은 자손을 또 낳다 보면 또 다양한 더 변이가 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게 오랜 기간 동안 누적이 되면 아예 뭐다? 유전자가 다른 새로운 종이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걸 종의 분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지. 알겠니? 자연 선택소 요 과정, 요 과정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직접적으로 적자 생존이란 말, 뭐 종의 분화란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너희는 써놓고 기억을 하라 이 말이야. 알겠어? 자, 근데 여기 마지막 줄 봐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자연 선택설이니까 뭐야? 법칙은 아니잖아. 뭔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한계가.
그러면 다 좋다 이거지. 그래, 네 말대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치면, 이런 거야.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럼 얘네들 사이에서 목이 긴 애가 왜 태어난 거니?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즉, 자, 이 자연 선택설의 한계. 뭐가 설명이 안 된다? 개체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 지금이야 니네가 뭐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교육 과정에 다 배우잖아. 이제 뭐야? 동물들 같은 경우에 암수가 생식세포 만들다 보면 좀 다양한 유전자를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서 그게 결합해서 자손이 태어나니까 태어난 자손이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았지만 똑같지는 않고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당시에는 얘네들 사이에서 왜 개체 변이가 나타나는지 그 이유 설명하지 못한 거야. 또 하나. 그러면 나타났다 치자 이거지. 그러면 걔가 자식을 낳으면 또 목이 긴 길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자손에게 이게 유전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자손에게 뭐 유전이 되는 원리?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유전자 개념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 그죠? 못했다는 거.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둬야 돼. 그러면 지금은 사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은 진화라는 걸 설명을 할 때 다양한 진화론들을 상황에 맞춰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그러면은 자 거기다 얘기해 볼까? 야, 내가 했지? 현재는 지금 여기 언급하지 않은 여러 가지 진화론들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설명하거든. 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게 뭐였니? 자, 용불용설이라는 거 있지. 맞아? 이것도 사실 맞긴 하잖아. 쓰다 보면 발달을 하고 쓰지 않으면 퇴화되잖아. 한계가 있지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얘기했던 뭐야? 자연선택설이라는 거 있어.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요거만 얘기하고 싶게. 얘기하지 않은 것 중에 또 뭐가 아니면 니네 격리설이라는 거였어. 격리설 혹시 뭔지 들어봤니? 이 뒤에 가면 이제 다윈의 자연선택설로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그 갈라파고스 그 건들면 촬영하고 있는데 건들면 어떻게 해? 와, 다 틀어지잖아. 아니, 내가 볼 땐 뭐 무의식적으로 건든 것 같긴 한데 그 뒤에 아마 나올 텐데 갈라파고스 군도에 가면 메세라는 새들이 있어. 근데 그 섬마다 그 메세 종류가 다 다르거든. 부리 모양이나 이런 게 좀 달라. 왜냐면 이제 먹는 뭐. 그런데 격리설이라는 게 그런 거야. 말 그대로 격리된 거야. 원래는 한 종이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격리설도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 지리적 격리니 생식적 격리니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니네 넓은 초원이 이렇게 있어. 이 초원에 토끼들이 이렇게 얘네들이 살고 있었어. 토끼들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살고 있었다. 근데 이 토끼가 한 종이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느 날 비가 겁나 많이 온 거야. 겁나 많이 와가지고 여기에 중간에 강이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얘네들 이 토끼 정도의 몸집 가지고는 이 강을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그 강이 승겸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흐르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토끼들은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결국 갇혀있는 셈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 있는 토끼들은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 갇혀있는 셈이 되겠지. 그러면 오랜 시간 거기서 살다 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환경이 좀 다를 거 아니니? 그러면 얘네들은 이쪽 환경에 막 적응을 할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또 이쪽 환경에 적응을 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얘네들끼리 교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교배를 했더니 토끼가 좀 태어난 거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보다 얘가 몸집이 조금 더 아까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설 비슷하게 토끼들 막 낳는데 걔 중에 이제 몸집이 좀 큰 녀석이 태어났네. 근데 봤더니 그 토끼 집단에서는 얘가 좀 더 유리한 거야.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얘만 살아남겠지. 맞아? 근데 나중에는 이쪽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녀석이 몸집이 좀 크니까 이렇게 표시해 볼게.
근데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지역에는 결국에는 얘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은 여전히 얘네들한테 더 유리한 환경이어서 그냥 얘네들의 숫자가 많은 거야. 자, 어느 날 강이 없어졌어. 강이 없어졌어. 다시 한 지역이 된 거지. 그럼 얘네들이 합쳐졌지. 합쳐졌는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살던 애들이라 종이 달라져갖고 서로 만나도 번식을 안 하는 거야. 그럼 결국 이 지역에는 토끼가 몇 종이 된 거야? 2종이. 이게 격리야, 격리. 생식적으로 격리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리고 아까 얘기해서 강 생겼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얘네가 오랜 시간 지나면서 각각 거기에 적응한 결과, 그제? 또 서로 다른 종류의 토끼가 된 거. 이것도 격리인 거야. 뭐 이런 격리설이 있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선이라는 것도 있다. 돌연변이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그 집단에서 돌연변이가 태어난 거야. 돌연변이가 태어났는데 그 돌연변이가 그 환경이 더 유리했던 거야. 그래서 결국 그 돌연변이가 살아남아서 새로운 종이 됐다. 뭐 이런 게 돌연변이설이거든. 물론 얘네들도 한계는 있어. 일반적으로 돌연변이는 환경에 되게 불리한 방향으로 태어나긴 하거든. 근데 예외적으로 뭐 달맞이꽃 그래가지고 왕달맞이꽃이라는 그 식물이 있거든. 걔네 같은 경우도 이걸로 설명이 돼. 그래서 현재는 이런 여러 가지 진화론들을 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다. 종합설이라고 표현해. 종합설. 종합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자연 선택설에 대해서만 주로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요거까지만 얘기할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요 지웠지만 이 다윈의 진화론이 사실은 진화를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다 이거야. 그치? 여러 가지 영향. 자, 예를 들어 과학 분야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생명과학의 이론적 기반 제시한 거지. 그치? 진화론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생물은 진화라는 게 어디 있어? 무조건 창조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치?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진화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된 이후에는 그제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한다고 생각하게 돼서 유연관계라는 걸 또 파악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유연관계는 어떤 예를 침팬지가 있어, 니네 사람이 있어, 서로 다른 종이지, 그지? 근데 유연관계라는 건 그럼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얼마나 가깝냐, 그러니까 어떤 생물들끼리 얼마나 가깝냐를 따지는 거거든. 실제로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유전자가 다르지만 그걸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침팬지하고 사람은 뭐야? 조상이 같았어, 조상이. 뭐 그런 식으로 유연 관계를 파악하게 됐다. 그래서 뭐 유전학, 사회생물학, 분자생물학 등과 같은 학문이 발전하는 데 영향을 줬고,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요거야. 일반적인 사회 분야에도 많이 영향을 끼쳤다 이거지.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개체 변이가 일어나서 걔네들 사이 생존 경쟁을 하다 보면 더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이란 말을 썼지? 자, 그거를 승겸아 여기에 갖다 붙인 거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기업들이 경쟁을 기반,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강한 놈은 살아남으니까 강한 놈이 약한 놈을 맘대로 해도 된다라는 뭐 잘못된 방향으로 좀 발전이 된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제국주의가 출현하는 데 영향을 끼쳤어. 제국주의. 승겸아, 제국주의가 뭐야?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내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우리나라도 소위 말하는 그 일본 제국주의라는 거에 피해를 보는 나라잖아.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식민지배, 그래서 식민지배 정당화하는데 악용이 되고, 이제? 인종차별. 백인은 우월하고, 백인 우월주의 뭐 이런 거 있지? 그런데 좀 안 좋은 영향으로 악용이 된 거지. 그래서 요 제국주의라는 말 꼭 기억하시고, 제국주의에 영향을 줬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데 이걸 갖다 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악용이 됐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 문화, 철학 같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밑에 이제 개념 확인 문제 나오는데 지금 많이 조니까 선생님 잠깐 쉬었다가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거기 그 다음 밑에 보면 여기 개념 확인 문제 나오거든. 1, 2, 3, 4번 나오는데 요거 후딱 풉시다. 요 푸는 시간 잠깐 줄게. 네 문제니까 한 4분? 5분 정도 줄 테니까 이거 풀고 바로 풀이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갈게.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1번부터 봐보자. 진화에 대해서 OX
그지? 오랜 시간에 걸친 생물의 변화다. 맞지? 진화라는 건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납니다. 근데 진화가 일어나려면 아까 자연 선택설에 얘기했지만 뭐가 나뉘어진다고? 종이 나뉘어진다고요. 그래서 진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다양한 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거고, 자, 변이가 아까 이제 서로 이제 개체들마다 조금씩 다른 거라 그랬지? 보통 우리 여기 나오는 변이 다 개체변이야. 그럼 변이가 없는 집단이 진화가 더 빠르겠니? 변이가 많을수록 진화가 더 빠르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틀렸고, 같은 종의 개체들은 아니지. 같은 종의 개체들이라 하더라도 환경에 적응한 능력은 다 다른 거지. 왜냐 아까 개체 변이가 일어난 결과 그지? 그 중에서 환경에 유리한 놈이 살아남는 거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모두 같다라고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항상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되어 진화되는 거냐? 항상, 이게 항상이란 말 때문에 그래, 그지? 항상은 아니다, 그지? 항상은 아니다. X. 아까 예를 들어 돌연변이 같은 게 좀 특이한 케이스 있다 그랬지, 그지? 자, 어떤 진화설에 따른 생물 진화 과정이다. 뭐 여기 우리 배운 건 자연 선택설밖에 없으니까, 그지? 다윈일 것이고,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연 선택설. 자, 3번. 진화 과정 순서 없이 나타내는. 이건 전형적으로 이제 내신이니까. 자,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처음에는 자손을 많이 낳는다, 그지? 환경에 적응하려고 많이 낳다 보면 걔네들 사이에 변이가 나타나게 되고, 걔네들이 생존 경쟁을 하다 보면 걔 중에 유리한 애가 살아남는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집단에서 유리한 개체들만 살아남아서 자연 선택을 받는 셈이 되는 거고, 이 과정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반복이 되면서 누적이 되면 결국 진화가 일어난다. 순서가 이렇게 되겠지. 정준아 그렇게 엎드렸다 잔다. 4번. 진화론이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으로 옳은 것 OX. 자, 생물종이 변한다고 믿던 당시 사람들이 아니지. 당시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창조론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던 시절에 자연 선택설이 나온 거지. 시장경제 기천 그치? 시장경제라는 게 뭐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 치킨집도 겁나 많잖아. 그럼 그 사람들끼리 서로 뭐야? 경쟁하는 거지. 그럼 그 중에서도 뭐 가격이 더 싸다든지 아니 맛이 월등하게 좋다든지 하는 그런 집들만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발달을 촉진한 거고. 자, 사회나 국가 사이의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한 사회 진화론이 대두된 거 맞지? 결과적으로 이제 제국주의가 출현하게 되고 식민지 경쟁이 나라별로 심화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1번에 5번이요. 맞지 않나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우수한 자연 선택되는 건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이 되는 게 그래 여기서 맞다고 보는 게 돌연변이 같은 게 사실 특수한 케이스고 돌연변이는 웬만하면 우수한 형질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거니까 여기서는 이걸 5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 일단 5로 해둡시다 이거. 좋은 지적이야.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변이에 대한 얘기예요. 변이, 그지? 자, 아까 뭐 잠깐 변이는 얘기했다만, 그지? 뭐 뜻은 같은 종에 속한 개체들 사이에 나타나는 형태나 습성, 기능 등의 어떤 형질의 차이다. 그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거 개체변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체변이. 그래서 같은 종을 이루고 있는 애들 사이에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이게 같은 종이기 때문에, 그지? 야,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개하고 다르지? 이걸 변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같은 종 사이에서 그 같은 종을 이루고 있는 개체들 사이 조금씩 나타나는 차이가 변인데, 이제 이른바 개체변이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지. 유전적 변이라는 것과 비유전적.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유전적 변이는 선천적 변이가 되는 거고, 비유전적 변이는 후천적 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아까 처음에 선생님 얘기했던 그 용불용설 할 때 나왔던 후천적 형질 뭐 이런 거 있잖아. 뭔가 자꾸 사용해서 발달하다 보니까 달라진 거. 대표적인 후천적 형질이 후천적 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유전적 변이라는 것과 비유전적인 변인데 기본적으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것 때문에 유전자가 달라서 나타나는 거다. 그지? 유전자가. 물론 당연히 그 유전자는
내 자식에게 물려지겠죠. 그죠? 내 자식에게 물려지는 거다. 그래서 같은 앵무새라 하더라도 뭐 깃털색이 좀 다양하다든지 아니면 이거 니네 뒤에 문제 풀다 보면 그림도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유럽 정원 달팽이라는 애들인데 껍데기가 무늬도 조금씩 다르고 다 색깔도 다르고 그 이렇게 약간 우리 달팽이 보면 이렇게 나선 형태로 그려져 있잖니 그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다르다 개체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유전적 변이가 되는 거고 자 비유전적 변이는 방금 전에 후천적이라 그랬지 유전적 변이는 선천적이라면 비유전적 변이는 후천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유전자가 달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 환경형이에요. 환경형. 후천적으로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 발달하는 거 뭐 이런 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용불용소에서 언급했지?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 차이는 당연히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밑에 보면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는 그지? 훈련으로 단련된 사람들은 근육이 발달한다라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림 나오는데 카렌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여인들은 이렇게 목에다가 링을 끼고 있잖아. 이거 예전에 선생님이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봤거든. 그러니까 이 부족은 이 여성들이 이 링을 많이 끼고 있을수록 더 미인으로 쳐준대요. 그래서 얘네가 어렸을 때부터 링을 하나씩 끼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목이 길어졌겠지. 그 링을 계속 끼우고 생활하다 보니까 길어진 건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 링 빼면 죽는데. 당연히 그 안에 근육이 약해져 있겠지. 이거 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 목이 길어진 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다윈의 자연 선택설하고 또 관계된 건 요 유전적 변이란 말이지. 자손을 많이 낳다 보니까 걔네들마다 물론 당시에는 그 이유는 몰랐지만 자손들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유전적 변이 때문인 건데 자 당시 자연 선택설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원인이 뭐냐 이거지. 원인. 그지? 원인이 뭐냐 이거야. 자, 유전적 변이는 이게 두 가지인 거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래서 유전적 변이는 오랫동안 축적된 돌연 변이와 유성 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유전자 조합으로 발생하더라. 그지? 자, 그래서 돌연 변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짧은 시간에 갑자기 확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보면 부모한테 없던 게 자손한테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보통 돌연변이 그러면 영화 때문에 뭐 외모가 좀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이상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모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는 지극히 정상인데 자식이 어떤 부모님한테는 없던 질병을 앓는다든지 하는 건 다 돌연변이가 되거든. 그죠? 그래서 돌연변이로 인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새로운 유전자 만들어지는 거다. 근데 내가 돌연변이로 태어나잖아? 그럼 내 유전자가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자손에게 유전이 된다라는 거야. 이제 된다라는 거야. 돌연변이가 왜 일어나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뭐 예를 들자면 네가 방사능에 많이 노출이 돼도 돌연변이 생길 수 있어. 그리고 자연적으로도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남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막 하루에 정자 1억에서 2억 마리 만들잖아. 그렇게 많은 정자들 만들다 보면 당연히 돌연변이 자연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그 방사능이 아까 얘기했듯이 방사능 그 누출 사고가 일어나서 갑자기 방사능을 내가 많이 쪼이면 너무 많이 쪼이면 사실 그냥 죽어버리지만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내 몸에 있는 유전자가 많이 바뀌어버려. 그리고 왜 니네 가끔 뉴스에서 나온다만, 그제? 뭐 삼성전자 같은 데서 그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그 직원들이 막 급성 백혈병으로 죽는 경우들 막 이렇게 있잖아. 그제? 그게 뭐 맞다 아니다 막 여러 뭐 다툼이 좀 있긴 하다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좀 안 좋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더라도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백혈병이란 질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야,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뭐 돌연변이 예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자, 붉은색 딱정벌레 무리가 얘네들끼리 막 번식할 거 아니야? 하다 보면, 그제? 번식하다 보면 그 사이에서 뭐야? 초록색을 가진, 그제? 돌연변이인 딱정벌레가 태어나는 거야. 그제? 뭐 아니면 그런 것도 있지, 니네. 자연 상태에선 거의 드물긴 한데, 동물원 갔다 보면, 백호랑이, 백사자 이런 것들 있지. 그 흔히 말하는 알비노라고 하거든. 그것도 대표적인 돌연변이거든. 사실 그런데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사자나 호랑이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백호랑이, 백사자 태어나잖아. 사실 무리에서 따돌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보통 돌연변이가 이렇게 출현을 하잖아.
그럼 이제 돌연변이가 웬만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종이 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 그 당시 환경에서는 도태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특수한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 돌연변이인 개체가 얘네들에 비해서 더 유리해. 그러면 결국엔 얘가 살아남아.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집단에는 이 초록색 유전자, 이 초록색을 갖는, 예를 들어 딱정벌레니까 초록색을 갖는 딱정벌레가 점점 많아지겠지. 그럼 그 집단에는 초록색 딱정벌레와 뭐 예를 들어 붉은색 딱정벌레 두 종이 되는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인 거야. 일단 첫 번째 돌연변이에 의해서 갑자기 확 바뀌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연적으로 유전자가 조금씩 섞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부모님을 닮지만 부모님하고 완전히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소위 말하는 정자, 난자 만들 때 내 몸에서 만들어진 정자들마다 유전자 조금씩 다 다른 거야. 난자들도 조금씩 다 다르니까. 그럼 걔네들이 만나서 자손이 태어나면 그 자손이 부모한테 유전자는 물려받았지만 부모랑 100% 똑같은 유전자는 아니라는 거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정자하고 난자, 암수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자손이 태어나는 거 유성생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정자들끼리도 유전자가 다양하고 난자들끼리도 다양한데 또 그 정자와 난자가 어떤 애들이 또 만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좀 달라지겠지. 그런 여러 가지 조합에 의해서 유전자가 조금씩 다른, 그지? 근데 크게 다르지는 않는 그런 자손들이 태어나게 된다 이거지, 그지? 여기 보면 뭐 대표적인 예시 하나 이렇게 나와 있지? 예를 들어 흰색 강아지하고 갈색 강아지가 있는데 얘네가 서로 이제 교배를 해서 새끼 강아지가 태어난다 그러면 얘는 흰색 털 유전자 가지고 있고 얘는 갈색 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반반씩 물려받는단 말이야, 대부분 자손들이. 그러다 보면은 이 강아지들은 흰색과 갈색을 둘 다 갖고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이렇게 점박이와 같은 강아지가 태어나는 거다.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그죠? 아까 이제 변이는 이제 개체 변이란 말이지. 그게 뭐 유전적인 변이든 후천적인 변이든. 근데 이제 후천적인 변이는 어차피 유전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주어진 환경에 살아남는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 그러니까 애초에 아까 기린 생각하면 되겠지. 기린 집단 중에서 목이 좀 짧은 애, 긴 애 막 여러 개가 섞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목이 긴 애가 좀 더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먹기에는 좀 유리하니까 그런 애들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고, 그럼 또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키 큰 유전자 물려주는데 그 자손들은 또 키 큰 유전자가 조금씩 이제 뭐 섞이니까 처음부터 크진 않겠지. 걔네 자손들 사이에 또 작은 놈도 있고 큰 놈도 있지만 그게 여러 세대를 거듭하다 보면 점점 키가 큰 기린들이 많아지겠지, 그 집단에. 그럼 나중에는 키가 작았던 기린이 목이 짧았던 기린이 목이 길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진화가 일어나는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 자연 선택설에 의한 진화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와. 자, 대표적으로 핀치새라는 새가 있는데,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메새야, 메새 이게. 메새인데, 그지? 자,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하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있는데, 자, 그 섬에 가면 섬마다 핀치새들의 부리 모양들이 조금씩 더 다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갈라파고스 제도에 갔더니, 해봐. 여러 섬들이 있는 거야. 근데 우연찮게 예를 들어서 이 각 섬으로 뭐 어떤 경로에 의해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핀치새들이 이렇게 유입이 된 거야. 근데 자, 이 섬에서 이 섬으로 그 핀치새의 몸집으로는 못 건너가는 거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몇 킬로씩 뭐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야, 정준아, 이 각 섬에 이제 핀치새가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근데 이 핀치새가 들어갈 때는 핀치새가 한 종류였다 치자고. 들어갔는데 아까도 있잖아. 이 섬에서 이 섬으로 핀치새가 못 건너가는 거야. 그럼 아까 잠깐 격리설이라는 거 얘기했지만 이 각 섬에 있는 핀치새들은 격리가 된 셈이기도 해. 근데 아무튼 섬마다 환경이 조금씩 또 다를 거 아니야. 특히 뭐가 다르냐면 이 섬에서 핀치새들이 어떤 열매 씨앗을 먹어야 되는데 이 섬마다 환경이 좀 달라가지고 열매 종류가 조금씩 좀 다른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쪽 섬은 좀 열매가 좀 단단해. 근데 이쪽 섬은 예를 들어서 열매가 조금 물렁물렁한 거야. 그러면 봐, 핀치새들이
거기서 막 번식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아까 기린처럼 핀치새들마다 다양한 부리를 갖는 핀치새들이 태어나겠지? 근데 이 섬에서는 예를 들어서 열매가 좀 단단하다 보니까 그 다양한 부리를 갖는 핀치새 중에서도 좀 부리가 굵고 두꺼운 애들이 아무래도 단단한 열매를 먹는 데 좀 유리하겠지? 자,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다양한 부리를 갖는 핀치새들 중에서 점점 굵고 단단한 부리를 갖는 핀치새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겠지? 그럼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 이 섬에 사는 핀치새는 대부분이 다 뭐야? 부리가 두껍고 굵은 부리를 갖는 핀치새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 섬은 열매가 되게 무르단 말이야. 그지? 무른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핀치새가 개체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개 중에서 요 무른 열매를 먹기에 유리한 부리를 갖는 애가 유리할 거 아니야. 거기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가면 이 섬에 사는 핀치새는 전부 얘와는 이쪽 섬에 있는 핀치새와는 다른 부리를 갖는 핀치새가 되겠지? 야! 정준아! 결국 섬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처음에는 핀치새가 한 종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보면 이 섬에 사는 핀치새, 이 섬에 사는 핀치새, 이 섬에 사는 핀치새가 전부 부리 모양이 다르. 즉 핀치새가 세 종류로 나뉘어졌겠지. 이렇게 종의 분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그림 나와 있잖아. 자, 남아메리카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핀치새 중에 일부가 뭐 어떤 경로를 거치든지 간에 하여튼 우연히 갈라파고스 제도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각 섬마다 많은 수의 핀치가 태어났는데 봐봐. 아까 얘기한 대로 핀치새마다 부리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른 애들 태어났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각 섬마다 이렇게 뭐야? 먹이의 종류가 다른 거야. 어떤 섬에는 선인장이 많아. 어떤 섬에는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거지. 그러면 그 각각의 섬에서 이런 다양한 핀치새를 살다 보면 이런 핀치새 중에서 이 섬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부리 모양을 갖는 애가 선인장 먹기에 유리하니까 나중에 그런 부리 모양 갖는 핀치새만 남아있을 것이고 이쪽 섬은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으니까 이렇게 부리가 좀 짧으면서 굵고 두꺼운 핀치새들이 더 유리하니까 나중에 가면 또 걔네들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한 종류의 핀치새에서 조금씩 달랐었는데 나중에 되면 아예 핀치새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져 버리더라 이거지. 종의 분화가 일어나서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말 나오지? 각 섬마다 먹이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합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자연 선택돼서 결국에는 정준아 그 핀치새들이 살아남아서 진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지막 줄 이런 말 나와 있지? 오늘 수업하기 참 힘들다. 왔다 갔다 빨리 갔다 와. 쉬는 시간에 뭐 했어? 자, 그래서 같은 종의 핀치가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먹이 환경에 적응한 결과 다른 부리 모양을 갖는 종으로 진화를 하게 된 거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씩 다른 14종의 핀치가 살고 있더라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방이 있거든. 후추나방이란 나방이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니네 이제 자연 선택설의 예시로 해서 나오는 게 아까 기린 나오고요.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여기 후추나방이라는 게 있어. 후추나방. 야, 근데 영국에 가면 맨체스터라는 지방이 있대. 그치? 뭐 축구로도 유명하잖아. 야, 맨체스터 지방에 있는 숲에 갔단 말이야. 숲. 나무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후추나방이랑 나방이 살더라는 거야. 그치? 나방이 사는데 그 나방이 두 종류라는 거야. 흰색 나방이 있고 검은색 나방이 있는 거야. 야, 맨체스터 지방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 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소위 말해서 숲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무의 색깔들이 굉장히 밝은 편이었거든. 야, 여기에 후추나방이 살아. 예를 들어서 흰색 후추나방도 살고 뭐 예를 들어 검은색 후추나방도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니네 새들이 와서 이 나방을 잡아먹잖아. 조사를 해봤대. 산업혁명 이전에 맨체스터 지방에 있는 숲에 가갖고 이 후추나방의 개체수들 조사해봤더니만 흰색 후추나방하고 검은색 후추나방의 개체수를 조사해봤더니 흰색 후추나방이 검은색 후추나방 수에 비해서 훨씬 많더라는 거야. 왜? 숲이 오염되기 전이기 때문에 나무 줄기 색깔이 밝잖아. 그러니까 새 입장에서 얘네를 잡아먹는데 얘는 눈에 잘 안 띄어. 근데 얘는 야
주변이 밝은데 얘가 검은색을 띠니까 얘가 눈에 잘 띄겠지? 그러니까 새들이 주로 얘를 잡아먹는 거야. 그러면 후추나방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경쟁을 하는데 얘가 그 환경에 불리한 거야. 새한테 많이 잡아먹히는 환경인 거야. 그러니까 요 시기에는 결과적으로 얘 흰색 나방이 자연 선택을 받는 셈이 되겠지. 자,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장들이 막 생기면서 공장에서 매연들이 막 뿜어져 나오니까 이 숲이 오염이 된 거야. 오염이. 숲이 오염이 돼갖고 왜 니네 지금도 여기 길에 있는 니네 가로수들 손을 이렇게 문대봐. 여기 시커먼 거 묻어 나올 거야. 각종 매연이라든가 이런 거가 그 줄기에 달라붙어갖고 더러워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숲이 오염돼갖고 나무 색깔이 굉장히 어두워지는 상태인 거야. 근데 그러면 이때 자,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숲에 가가지고 후추나방의 수를 조사를 해봤더라 이 말이야. 흰색 후추나방과 검은색 후추나방의 개체수를 조사해봤더니 이때는 오히려 검은색 후추나방 수가 더 많더라는 거야. 야, 검은색 후추나방은 나무 색깔이 어두우니까 이때는 눈에 잘 안 띄는 거지 오히려. 반대로 흰색 후추나방은 눈에 잘 띄는 거야.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잡아먹을 때 눈에 잘 띄는 얘를 주로 잡아먹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 환경에 유리한 개체들이 뭐 된다는 거야? 선택받는다는 거야. 이제 지금 그 얘기가 거기 그래서 여기 보면 봐봐. 나무줄기가 밝은 색의 지휘. 자, 지휘류라는 게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나무 색깔이 밝다 그랬잖아. 지휘류라는 게 덮여져 있어. 이 지휘류는 우리가 지표 생물이라고 하거든. 특히 얘는 공기가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주는 애들인 거야. 공기가 오염되지 않은 곳에는 이 지휘류가 덮여 있어. 근데 공기가 오염되면 지휘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거야. 오염되기 전에는 밝은 색의 지휘류들이 덮여져 있다 보니까 나무 색깔이 밝아서 흰색 나방이 눈에 잘 안 띄는 거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공기가 오염됐더니 지휘류가 별로 안 덮여 있을 거 아니야. 게다가 그런 매연 때문에 나무 색깔이 어두워져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오히려 검은색 후추나방이 유리하더라.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자연선택. 자, 니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증상이 있어. 뭐 일종의 돌연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그림 나오지만, 야, 정상적인 사람은 적혈구가 이렇게 약간 타원형이야. 온폭 들어간 타원형인데, 남모양의 적혈구는 말 그대로 적혈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야, 약간 이렇게 남모양, 초승달 모양이란 말이야. 니네 적혈구가 하는 일이 뭐지? 산소를 운반하는 거야. 그래서 남모양의 적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그래서 그 결과 니네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어디야? 머리 아픈 거, 머리 아파. 우리가 이 들이마시는 산소의 30% 이상을 뇌에서 쓰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머리가 아프거든. 빈혈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거든. 어쨌든 이거는 유전자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환경,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당연히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뭐야?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니까 불리한 거야. 그런데 니네 아프리카 지역 있지? 열대지방에서는 말라리아라는 질병이 많이 발생하거든. 열대성 질병이거든. 그런데 니네 말라리아가 뭐야? 니네 말라리아 원충이라는 게 있는데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면 감염되잖아. 자, 걔네들이 적혈구 안에다가 알 까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걔네가 나중에 이 적혈구 터트리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적혈구가 터지면서 고열이 나는 거거든.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말라리아가 잘 걸리는 환경, 자, 얘는 말라리아가 잘 안 걸리는 거야. 왜? 적혈구 모양이 이상하니까 말라리아가 이 안에다 번식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산소 운반 능력 떨어지는 남모양 적혈구가 불리하지만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어때? 오히려 정상적인 적혈구 가진 사람보다 남모양 적혈구 가진 사람이 더 유리한 거야. 말라리아 잘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지만 봐봐. 야, 아프리카 대륙에서 보면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돼 있는 데가 뭐야? 말라리아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거든. 그죠? 자, 여기가 한 적도쯤 된단 말이야. 열대지방에서 자주 발생을 하는데, 그럼 남모양 적혈구
가진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만 어때?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하고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그런 적혈구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자주 걸리는 환경에선 오히려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또는 적혈구 가진 사람들이 자연 선택을 받는 거고,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오히려 정상적인 적혈구 가진 사람들이 유리해서 그 사람들이 자연 선택을 받는 거다. 그럼 만약에 니네 이게 몇 억 년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나중에 사람도 두 종류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종의 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 남모양 적혈, 여기 보면 설명 쭉 나와 있지? 자, 남모양 적혈구는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돌연변이 나타나서 생기는 거고, 심한 빈혈을 유발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생존이 불리하다.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되게 드물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말라리아 원충은 적혈구에 기생하는데 남모양 적혈구는 증식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뭐야? 남모양 적혈구 가진 사람들은 말라리아 잘 안 걸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오히려 말라리아가 잘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빈도가 높게 나타나더라 라는 거야. 네?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여기 보면 이런 거지. 태어날 때부터 우수한 애들이 자연 선택되는 게 아니라, 그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는데 유리한 변이를 가진 애가 자연 선택된다. 야, 그럼 아까 정준아 아까 문제 있지? 5번. 우수한 형제를 갖는 게 자연 선택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지? 그 환경에 유리한 형제를 갖는 개체가 살아남는 거지 우수한 개체가 자연 선택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야. 수정해 두면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나오는 거야. 항생제 내성세균의 자연 선택. 자, 우리가 보통 세균에 감염이 되잖아? 뭐 예를 들어 상처 같은데 상처나 상처 부위가 뭐 부어오르고 혹은 그것 때문에 내 몸에서 열이 나잖아. 소위 우리 염증이 생겼다라고 표현하거든. 염증. 세균에 감염되면 염증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니네 병원 가면 처방받는 게 뭐야? 그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처방받아. 그래서 내가 내 몸이 세균에 감염되면 항생제 먹어서 세균들을 죽이는 거야. 자, 그러면 세균은 말이야. 야, 여기 뭐 남모양 적혈군이 나방이니 뭐 이런 핀치센이 하는 애들에 비해서 진화가 졸라 빨리 일어나. 왜냐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번식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여러 세대를 지나버려. 번식폭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면 자, 걔네들은 잘 봐. 요즘 세균이 막 증식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걔네들 사이에 개체변이라는 게 나타날 거고 혹은 아까 했던 돌연변이가 나타나기도 하거든. 잘 봐라. 이렇게 초록색 세균들한테 내가 감염이 된 거야. 걔가 내 몸에서 막 번식하다 보니까 걔네들 중에 일부,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돌연변이가 나타난 거야. 자, 그러면 내가 항생제를 먹으면 이 초록색 세균을 죽이는 거야. 근데 바꿔 말하면 항생제는 초록색 세균을 죽이게끔 만들어진 약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가 빠른 속도로 번식하다 보면 돌연변이가 나타난다 그랬지? 맞아? 근데 이 돌연변이는 내가 먹는 항생제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항생제를 만약에 먹어. 그러면 정상적인 세균들은 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죽는단 말이야. 그러면 항생제를 먹었을 때 얘네들은 항생제가 듣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살아남는 거지. 근데 또 얘네가 빠르게 번식하면 야, 얘네는 돌연변이로 태어났지만 애초에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번식하면 다 얘네들만 생겨. 그래서 시간이 지나 번식하면 어떻게 돼? 내가 먹는 항생제 죽지 않는 세균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 비율이 늘어나겠지? 또 항생제를 먹어? 그럼 결국엔 또 얘네는 남아있던 얘네만 죽는 거거든? 그럼 나중에 가면 아예 이 세균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니네가 항생제를 자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나중에는 항생제를 먹어도 듣지 않는 거야. 그래서 니네 실제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균 영어로 박테리아라고 하잖아? 현존하는 어떤 항생제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페니실린이 대표적인데 그 성분이. 페니실린은 아주 강력한 항생제가 있는데 현존하는 어떤 항생제로도 죽일 수 없는 세균들이 있어. 소위 말하면 뭐라 그래?
슈퍼박테리아라고 하지. 치사율이 얼마다? 40% 이상 된대요. 그러니까 슈퍼박테리아는 감염되면 10명 중에 4명은 죽는 거야. 그럼 10명 중에 6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살아남는 거야. 왜? 그건 내 몸에 있는 면역체계가 항생제를 먹지 않아도 걔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이제 바꿔 말하면 항생제 먹지 않더라도 세균에 감염됐을 때 어렵지 않게 치료가 된다는 얘기겠지. 이제 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항생제는 가급적이면 안 쓰는. 니네 너희는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너희가 아기들 시절 있잖아. 한 2-3살 뭐 이렇게 영유아 시절 있지. 우리나라가 영유아한테 처방하는 항생제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래. 소아과 선생님들이 애들 아파서 가면 무조건 항생제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좀 문제라 그러긴 하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렸을 때부터 항생제를 안 먹는 게 좋기는 해. 그렇다고 안 먹을 수는 없어. 증상이 심하면 먹어야 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게 좋긴 하다. 그지? 그래서 요것도 아까 위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태어날 땐 돌연변이로 태어난 거야. 원래 정상적인 환경이라면 얘가 오히려 불리한 애인 건데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 환경에서는 이 돌연변이로 태어난 애가 유리해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항생제를 사용하다 보면 결국 그 유리한 항생제 내성 세균만 계속 살아남아서 증식을 하니까 나중에는 세균의 종류가 바뀐 거지. 초록색 세균에서 보라색 세균으로 종이 달라진 겁니다. 종이 분화된 거다. 그럼 결국 세균 입장에서는 진화가 일어난 거다. 근데 세균은 다른 생물보다 이 진화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번식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지.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자연 선택돼서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형성될 수 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탐구 자료창 그래갖고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 모의 실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봐봐. 똑같아. 여기 지금 털실 방울들이 쭉 있어. 그지? 자, 그 사이에다가 스타이로폼 구들을 몇 개 이렇게 섞어놔. 그럼 니네 여기서 털실 방울이 일반적인 세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 사이에다가 적은 개수로 넣어놓은 스타이로폼 구가 항생제 내성 세균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자, 내가 벨크로 테이프로 손으로 뗐다 띄는 거야. 그럼 누구만 달라붙어? 털실 방울만 여기에 달라붙는 거지.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전체 이 털실 방울하고 스타이로폼 구 합쳐갖고 전체 예를 들어 20개가 있어. 야, 전체 20개가 있는데 뭐 얘 중에 그 중에 뭐 100개가 있다고 치자.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가 스타이로폼 구였다고 하자고. 그러면 야, 요 집단에서 스타이로폼 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였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벨크로 테이프를 이제 손에다 붙인 다음에 붙였다 뗐어. 그럼 거기에는 털실 방울만 붙지. 그래서 만약에 내 손에 털실 방울이 한 50개 정도가 달라붙어서 없어졌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전체 50개 남는데 여전히 스타이로폼 구는 10개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비율이 얼마가 돼? 이때는 스타이로폼 구의 비율이 10%였다면 이때는 20%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야? 스타이로폼 구가 항생제 내성 세균에 비유할 수 있는데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야. 이제 여기서 손으로 뗐다 붙이는 거가 이제 항생제를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처음에는 털실방울 36개에다가 스타이로폼 구 4개를 넣어놨어. 야, 그러면 전체 40개 중에 스타이로폼 구가 4개인 거니까 마찬가지 몇 퍼센트? 10%였다고. 스타이로폼 구의 비율이. 첫 번째 벨크로 테이프를 손에다 한 다음에 뗐다 붙였어. 뗐다 붙였어. 아, 여기서는 이렇게 했네. 여기 보면은 남은 세균 모형이 20개가 될 때까지 한 다음에 쟁반위에다가 남은 수만큼 더 넣어준대. 그지? 여기서는 더 추가로 더 넣어주면서 계속 실험을 한 거지. 어쨌든 동일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실험을 하다 보면 결국 그 전체, 자, 항상 40개가 되게끔 유지했단 말이야. 40개가 유지되게 하면서 붙였다, 그러니까 붙여서 없애고 넣어주고 붙여서 없애고 넣어주고 했을 때 어떻게 돼? 남은 수만, 나중에 가면 그 전체 40개 중에 지금 스타이로폼 구의 비율이 얼마가 되는 거야?
40개 중에 32개면은 이거 얼마가 되는 거냐? 대략적으로 거의 80% 되는 거지, 80%. 맞아? 거의 80%에 육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율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야, 높아진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실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여기 지금 돼 있네. 80%,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다양한 생물의 출현과 진화에서 지구 환경은 계속 변했다. 그래서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의 어떤? 야,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오죠.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 방향에 영향을 준다. 그지? 자연 선택의 방향. 환경의 무슨 방향? 유리한 방향으로 자연 선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이제 자연 선택이 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지구상에 다양한 생물들이 나타나게 된 거고, 그래서 지구상에 그런 다양한 환경이 갖춰져 있고 거기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걸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 거야.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돼? 인간 때문에 그런 생물 다양성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지, 그지? 아마 뒤에 가면 이제 그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뒤에 보면은 여기 마찬가지로 개념하기 문제 5번까지 있는데 요거만 후딱 보고 오늘 마무리 합시다. 일단 5번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5번까지. 자, 보자. 후딱 하고 마칠게. 자, 1번. 그림은 다양한 깃털색을 가진 앵무다. 이와 같이 같은 종을 이루는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난 형질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뭐 두 글자로는 변이지만은 보통 개체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지? 변이라고 써도 되고 개체변이라고 써도 되고. 자, 2번. 유전적 변이와 관련 있는 건 U, 비유전적 변이와 관련 있는 건 B라고 쓴다. 진화의 원동력이 되는 건 뭐다? U, 유전적 변이가 있어야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는 것도 유전적 변이. 환경의 영향 때문에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비유전적 변이. 자, 유럽 정원 달팽이 껍데기 무늬와 색깔이 개체마다 다른 거는 얘네들마다 유전자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 거지. 유전적 변이. 운동으로 단련된 팔은 운동을 하지 않은 팔에 비해서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거는 후천적인 거니까 비유전적 변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3번. 유전적 변이가 나타난 원인이 뭐다? 일단 돌연 변이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맞지? 그 다음에 자, 체세포 분열은 이거야. 그냥 이런 내 몸에 있는 일반적인 세포지. 얘네들이 설사 세포 분열하면서 유전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그건 자손한테 물려지지 않거든. 그냥 나로 끝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요건 아니야. 체세포 분열 그러면 안 되고 생식세포 분열해서 소위 말하는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유전자가 좀 달라지게 되고 또 그리고 그런 생식세포들이 어떤 애들끼리 만나느냐에 따라서 조합이 또 달라지니까 요 디귿도 되겠다. 그지? 4번.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생물 진화로 옳은 것은 OX해라. 돌연변이는 집단에 없던 새로운 변이를 만드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다고? 환경이 좀 불리한 방향으로 나타나긴 한다. 환경이 변하면 자연선택 방향이 달라지겠지? 예를 들어 A, B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에서 A가 유리했는데 아까 후추나방 얘기했잖아. 그지?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어떤 놈이 자연선택되는지는 달라지는 거다. 자연선택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집단 내 각 변이의 비율이 달라지는 거지. 아까 예를 들어 항생제, 내성세균 같은 경우에 항생제를 사용하면 내성세균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겠지? 맞는 거고요. 5번. 항생제 내성세균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기억과 니은 각각 항생제 내성세균과 내성이 없는 세균 중 하나다. 야, 항생제를 사용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더라? 지금 보라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라색인 니은이 항생제 내성세균일 거고 기억이 내성이 없는 놈이 되겠지? 자, 얘네들 뭐 때문에 나타난다고? 유전자 차이 맞지? 정확하게는 무슨 변이? 돌연변이라고요. 돌연변이. 사실은 나타난 건 돌연변이 때문에 나타난 건데 만약 환경이 그 돌연변이 유리하게 되면 걔네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야. 자,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세균 집단의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지? 나타났잖아. 지금 돌연변이에서 나타난 거잖아. 근데 이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이라면 얘는 사실 도태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나타나긴 한 거야. 자,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누가 선택되는 거야? 결국 보라색 니은이 선택되는 거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니은이 기억으로 바뀌냐? 얘가 기억이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지? 단지 집단에서 기억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겠지. 그지?
니은이 기호가 짜잔 바뀌진 않습니다. X 되겠다. 이제 자 뒤에 내신 만점 문제 당연히 오늘의 숙제가 될 겁니다. 알겠지? 오늘은 요 완자에 있는 것만 숙제로 내줄 테니까 해 오시고 다음 시간에 마찬가지로 다양성 부분 프린트 또 따로 나가도록 하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